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나이 72 한영수라고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한마디를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오늘 막내딸의 빚을 대신 떠안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나이에 와서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여러분께서는 어떠실까요? 자식이 울면서 찾아와 아버지, 어머니만이 저를 살릴 수 있어요 라고 매달릴 때 과연 뿌리칠 수 있으실까요? 저는 평생 그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이런 결심을 하게 된 사연을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생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22살에 처음 들어간 작은 철공소에서 시작해서 52 넘을 때까지 기계 앞에서 하루 종일 서 있었어요. 허리가 아파도 손가락이 부어도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집에는 세 아이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큰아들 준호, 둘째 딸 미경이, 그리고 막내 지연이. 특히 지연이는 늦둥이였어요. 제가 40이 넘어서 얻은 딸이라 유난히 예뻤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더 챙겨주고 싶었고 뭐든지 해주고 싶었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건 지연이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였어요. 그때부터 저는 아버지인 동시에 어머니 역할까지 해야 했습니다. 준호는 이미 군대에 갔고 미경이는 시집을 간 뒤였거든요. 지연이와 단둘이 살면서 더욱 애지중지했어요. 대학도 보내주고 용돈도 넉넉히 줬습니다. 제가 공장에서 야근 수당까지 받아가며 번 돈을 아끼지 않았어요. 우리 막내는 고생하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지연이는 대학교 4학년 때 지금의 사위를 만났습니다. 컴퓨터를 전공한 성실한 청년이었어요. 결혼할 때도 신혼집 전세금을 제가 다 마련해줬습니다. 우리 딸 고생시키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였어요. 그 뒤로도 계속 도와줬습니다. 사위가 첫 번째 사업을 시작할 때도 종자돈을 대줬고 실패했을 때도 젊을 때는 그럴 수 있다며 다시 도와줬어요. 민호가 태어났을 때는 아이 용품부터 육아비까지 모두 제가 댔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시간이 흘러 제가 70이 넘었습니다. 공장에서 나온 뒤에는 작은 분식집을 운영했어요. 김밥 말고 떡볶이 끓이고 순대 삶는 일이었죠.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만든 음식을 손님들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니까요. 하지만 몇 년 전부터 몸이 말을 듣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팠어요. 서 있기조차 힘들어져서 결국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때부터 1층은 세를 주고 저는 2층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매달 들어오는 월세가 100만 원, 기초연금이 30만 원 남짓. 이게 제 전부입니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해요. 가끔 병원비가 나갈 때는 좀 빠듯하지만 그래도 제 집에서 제 힘으로 살아간다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어제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일어나서 묵은 이불을 털고 있었어요. 창문 밖으로 보이는 건 낡은 간판과 좁은 골목길이었습니다. 영순의 분식이라고 써진 간판이 바람에 삐걱거리더군요. 페인트가 벗겨져서 글자가 잘 보이지도 않았어요. 매일 아침 라디오를 켜고 아침 체조를 합니다. 무릎이 아파도 억지로라도 몸을 움직여야 하거든요. 관절이 굳으면 더 힘들어진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그리고 간단히 미숫가루 한 잔으로 아침을 먹고 동네 한 바퀴를 돕니다. 세를 준 1층에는 젊은 부부가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저녁이면 튀김 냄새가 올라와서 가끔 배가 고파집니다. 하지만 매일 배달 음식만 먹을 수는 없으니까 대부분 집에서 간단히 해 먹어요. 라면에 계란 하나 풀어 먹는 게 일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그런 평범한 아침이었는데 갑자기 현관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막내딸 지연이가 10살짜리 외손자 민호를 안은 채로 들어왔어요. 눈은 퉁퉁 부어있고 민호는 겁에 질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지연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벌써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이런 상황이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지연이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어요. 왜, 또 무슨 일이냐? 이번엔 진짜 망했어요, 아버지. 지연이는 현관에서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주저앉더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호는 엄마 옆에 서서 작은 손으로 지연이의 등을 토닥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민호야, 여기 와서 할아버지랑 앉자. 저는 민호를 먼저 거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텔레비전을 켜주고 과자를 주면서 말했어요. 민호야, 여기 앉아서 만화 보고 있어. 할아버지가 엄마랑 잠깐 얘기할게. 그리고 지연이를 부엌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사위가 하던 온라인 쇼핑몰이 완전히 망했다고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고 임대료와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결국 문을 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처음엔 괜찮을 줄 알았어요. 코로나만 끝나면 다시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카드로 버티고 대출을 받아서라도 지켜보려고 했는데 지연이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손을 떠는 게 보였어요. 지연아, 정확히 얼마나 빚이 있는 거냐? 카드 대출이 3천만 원, 마이너스 통장이 2천만 원, 제2금융권 대출이 3천만 원, 그리고 뭐가 더 있냐? 사채가 5천만 원 있어요.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총 1억 3천만 원의 빚이라니요. 이 작은 집을 담보로 잡는다고 해서 쉽게 해결될 금액이 아니었어요. 지연아, 사채라니? 그 위험한 데서 돈을 빌렸단 말이냐? 별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 은행에서는 더 이상 빌려주지 않으니까요. 신용 등급도 9등급까지 떨어져서. 그래도 괜찮아요. 이자가 조금 높을 뿐이에요. 조금이라니? 사채 이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느냐? 제가 젊었을 때도 사채의 무서움을 뼈저리게 느껴본 적이 있었거든요. 공장에서 일할 때 동료 한 명이 사채에 손을 댔다가 결국 야반도주를 한 일이 있었어요.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어려운 것이 사채의 늪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마지막 기회가 있어요, 아버지. 사채업체에서 좋은 방법을 알려줬어요. 아버지만 보증을 서주시면 모든 게 해결돼요. 이자도 훨씬 낮아지고 상환 기간도 길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보증을 서라고? 네, 이 집을 담보로 잡으면 된다고 해요. 아버지 이름으로만 서류를 써주시면 저희 빚이 모두 정리가 돼요. 그리고 월 이자도 지금보다 훨씬 적게 낼 수 있다고 하고요. 저는 거실로 돌아가서 민호와 함께 앉았습니다. 아이는 제 옆에 쪼그려 앉아서 종이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린 건 집 그림이었습니다. 삼각형 지붕에 네모난 집, 그리고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까지 정성스럽게 그려놓았더군요. 민호야, 이게 뭐냐? 우리 집이에요, 할아버지. 엄마가 우리 집 없어진다고 했는데 할아버지가 지켜주실 거죠? 아이의 순진한 눈빛을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집이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따뜻한 보금자리, 안전한 피난처였을 텐데요. 지연이가 거실로 나와서 다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마지막이에요. 이번에 안 되면 저희는 정말 길바닥에 나앉게 돼요. 민호도 전학을 가야 하고.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연아, 너 결혼할 때도 신혼집 마련해 달라고 했고 사위가 첫 번째 사업할 때도 도와달라고 했었지. 그때마다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냐? 지연이는 잠시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울음을 터뜨리더군요. 아버지, 그때랑은 달라요. 이번엔 정말 절박해요. 사채업체에서 매일 전화가 와요. 이자도 못 내고 있어서 원금이 계속 불어나고 있고. 이대로 가면 정말 파산이에요. 저는 지연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지연아, 아버지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다. 하지만 이번엔 좀 다른 것 같구나. 뭐가 다른데요? 이 집은 아버지 마지막 재산이야. 여기까지 잃으면 아버지도 갈 곳이 없어진다. 지연이는 더욱 세게 울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만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데 아버지가 우리 못 본 척 하시면 우린 정말 끝이에요. 민호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른들의 대화를 듣고 불안해진 모양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진짜 집 없어져요? 저 어디서 살아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어른들이 만든 문제 때문에 불안해하는 민호를 보니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저녁이 되어 지연이와 민호가 돌아간 후 저는 혼자 앉아서 통장을 펼쳐봤습니다. 적혀있는 숫자들이 마치 제 남은 날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그리 길지 않은 숫자들이었습니다. 이 집은 제가 평생 모은 전 재산이었어요. 젊었을 때 공장에서 허리가 휘도록 일하고 50이 넘어서는 이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한 푼 두 푼 모아서 산 집이었거든요. 지금은 비록 낡고 초라하지만 제게는 마지막 보루 같은 곳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햇살이 영순의 분식 간판을 비추고 있더군요.
그 간판을 보니 갑자기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막내 도와줘야지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이제는 그만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을까요? 속으로 계속 생각했습니다. 한 번 더 잡아줘야 하나? 아니면 이제는 놓아야 하나? 그런데 놓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자식을 포기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제 자신을 지킨다는 건가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지연이었어요. 아버지, 내일 그 사장님이 직접 찾아오신대요. 아버지한테 자세히 설명을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좋은 분이라고 했어요. 사장님이라니 누가? 사채업체 최 사장님이요. 친절하신 분이라고 하던데요. 아버지한테 직접 설명드리고 좋은 조건으로 도와드린다고 하셨어요. 이자도 지금보다 훨씬 낮춰주신다고 하고요. 저는 가슴이 다시 철렁했습니다. 사채업자가 직접 찾아온다니요. 그것도 좋은 조건이라며 유혹하려고 하는군요. 아버지, 제발 내일은 마음을 열고 들어보세요. 정말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그분이 가족이면 당연히 서로 도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족이면 당연히 도와야 한다는 말. 그 말이 제 마음 깊숙이 박혔어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날 밤 잠들기 전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내일 그 사채업자가 와서 어떤 말을 하든 과연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지연이와 민호의 눈물을 보고도 마음을 굳게 먹을 수 있을까? 그것이 제게 남은 가장 큰 시험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새벽부터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도 계속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일어나서 면도를 하는데 손이 떨려서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지연이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는 화장을 했지만 여전히 초췌해 보였어요. 그 뒤를 따라 양복을 단정히 차려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처음 뵙겠습니다. 최만덕이라고 합니다.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눈빛이 유난히 날카로웠어요. 나이는 60 중반쯤 되어 보였는데 오랫동안 이런 일을 해온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분이 어제 말씀드린 최 사장님이세요. 지연이는 제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최만덕은 서류철을 꺼내더니 능숙하게 거실 탁자 위에 펼쳤어요. 서류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뭔가 공식적으로 보이게 하려는 것 같았어요. 요즘 다들 힘들지 않습니까, 어르신?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성실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는 차근차근 말을 이어갔습니다. 따님 부부도 정말 성실히 살려고 노력하셨는데 이런 일을 당하신 거잖아요.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아직 기회는 있어요. 기회라고 하시니요?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더 거칠게 나왔습니다. 어르신께서 도장만 한번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 집을 담보로 잡고 기존 빚들을 모두 정리해 드리죠. 월 이자도 지금보다 훨씬 낮아집니다. 그러면서 계산기를 꺼내더니 숫자들을 보여줬어요. 지금 따님이 내고 계신 이자가 월 300만 원 정도인데 이 방법을 쓰면 100만 원 정도로 줄일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좋은 조건이지 않습니까? 저는 속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월 100만 원이라도 1년이면 1200만 원이에요. 제가 받는 월세와 연금을 다 합쳐봐야 월 130만 원 남짓한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그런데 만약 제가 이자를 못 내면 어떻게 됩니까? 어르신,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따님 부부가 열심히 일하시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최만덕은 웃으면서 말했지만 그 웃음이 어쩐지 차갑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가족이면 도와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어르신께서 평생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셨는데 마지막에 이런 일로 가정이 흩어지면 안 되지 않겠어요. 가족이면 도와야 한다는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평생 그렇게 믿고 살아왔거든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큰아들 준호였어요. 어제 연락을 받고 급히 온 모양이었습니다. 아버지,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준호는 제 팔을 잡아 끌며 부엌으로 데려갔습니다. 아버지, 이거 정말 아니에요. 아버지 집까지 날리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도 지연이는 막내잖아. 제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사실 저도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막내면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막내라고 해서 아버지.
평생 모은 집까지 담보로 잡아도 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지연이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결혼할 때도, 사위가 사업할 때도, 애 낳을 때도.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사실 거예요.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준호 말이 맞았거든요. 지연이를 위해 제가 희생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결국 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아버지 나이가 몇 살인데 이제 와서 길바닥에 나앉으시려고 해요? 아버지 아프시면 누가 돌봐드려요? 저희도 각자 살기 바쁜데요. 준호의 말이 현실적이었어요. 그동안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정말로 이 집을 잃으면 제가 어디서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거실로 다시 나가니 최만덕이 지연이와 뭔가 속삭이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가니 대화를 멈추고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르신 결정하셨습니까? 사실 이런 기회는 흔하지 않아요. 제가 특별히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건데요. 지연이가 다시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제발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이번에 안 되면 우리 가족은 완전히 끝나요. 민호는 어제처럼 오늘도 따라왔더군요. 어른들이 심각하게 얘기하는 걸 보더니 불안한 표정으로 제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우리 정말 집 없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어른들의 잘못 때문에 집을 잃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게 생겼으니 말이에요. 최만덕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어르신 생각해 보세요. 이 집도 어르신 돌아가시면 결국 자식들 몫이 될 텐데 지금 써서 따님 가정을 살리는 게 훨씬 의미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 묘하게 설득력 있게 들렸어요. 어차피 제가 죽으면 이 집은 아이들한테 물려줄 텐데 지금 써서 지연이를 도와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만약 이 집을 담보로 잡고도 지연이가 또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그럼 정말로 우리 집안이 모두 망하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었어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어르신. 최만덕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다른 채권자들도 기다리고 있거든요. 오늘 중에 정리가 안 되면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서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님이 지금 상황에서 개인 파산을 하게 되면 몇 년간 금융거래가 완전히 막혀요. 그럼 민호 교육비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병원비는요? 지연이는 계속 울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도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이런 짐을 아버지께 떠넘기게 되어서.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저는 잠시 밖으로 나가서 바람을 쐬었습니다. 골목길을 천천히 걸으면서 머리를 정리하려고 했어요. 동네 어귀에 있는 슈퍼 앞에서 박말순을 만났습니다. 70이 넘은 이웃 할머니인데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예요. 영수 씨, 얼굴이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아, 말순 씨.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말순 씨는 제 표정을 보고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나 봐요. 혹시 지연이 때문에 그래요? 어제 울면서 오던데. 저는 그제야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말순 씨는 제 이야기를 다 들은 뒤에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영수 씨, 그거 절대 하면 안 돼요. 왜요? 우리 영감이 보증 잘못 썼다가 어떻게 됐는지 못 봤어요? 집도 잃고 가게도 잃고 결국 요양원에서 쓸쓸히 눈 감았잖아요. 말순 씨의 남편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바로 보증 때문에 집안이 완전히 망한 경우였어요. 처음엔 고맙다, 고맙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는 왜 더 안 도와줘요 라는 소리만 남았어요. 보증서 준 사람이 고마워하는 건 처음 한 달 뿐이에요. 말순 씨의 말이 제 가슴에 와 닿았어요. 영수 씨, 자식 사랑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지연이를 정말 사랑한다면 이번엔 안 된다고 말해줘야 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로 이번에 제가 보증을 서주는 게 지연이를 위한 일일까? 아니면 지연이를 더 나쁜 길로 이끄는 일일까? 집에 들어가니 최만덕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어르신 어떻게 하시겠어요?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지연이는 여전히 울고 있었고 민호는 구석에 앉아서 불안한 눈으로 어른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잠깐만요. 제가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어르신 생각할 게 뭐가 있어요? 가족이면 당연히 도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아요.
최만덕의 목소리에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지연이를 바라봤습니다. 제 막내딸, 평생 가장 예뻐했던 아이였어요. 하지만 지금 지연이의 모습에서는 예전의 당당함을 찾을 수 없었어요. 계속되는 실패와 빚 때문에 완전히 지쳐버린 모습이었어요. 지연아, 이번에 아버지가 도와줘도 정말 달라질 수 있겠냐? 네, 아버지. 이번엔 정말 달라요. 제가 아르바이트도 하고 남편도 취직했어요. 열심히 갚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연이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동안 수없이 들었던 똑같은 약속이었거든요. 저는 그날 밤 혼자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영순의 분식 간판이 보였어요. 바람에 삐걱거리는 소리가 마치 제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어요. 과연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지연이를 위해 마지막 희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번엔 마음을 굳게 먹고 거절할 것인가?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내일까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최만덕은 내일 오전까지만 기다리겠다고 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아내 영정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막내를 도와줘야 할까? 아니면 이젠 혼자 헤쳐나가도록 놔둬야 할까? 하지만 영정사진은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어요. 다만 온화한 미소만 짓고 있을 뿐이었어요. 결국 이 선택은 제가 혼자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벽 5시부터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희미하게 밝아오는 새벽 하늘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어요. 과연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아직도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침 8시쯤 전화가 울렸습니다. 지연이었어요. 아버지 주무셨어요? 오늘 오전 10시에 구청 근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최 사장님이 직접 모든 서류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네요. 구청 근처라고? 네, 거기서 정식으로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고 해요. 아버지 꼭 와주세요. 정말 마지막 기회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구청 근처라는 말이 묘하게 공식적으로 들렸어요. 마치 정말로 중요한 계약을 하러 가는 것처럼요. 아침을 간단히 먹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정중한 옷을 골랐어요.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72살,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은 나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9시 반쯤 집을 나섰습니다. 구청까지는 버스로 한 정거장이었어요. 버스 안에서도 계속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젊은 엄마가 아이를 달래는 모습을 보니 갑자기 민호 생각이 났어요. 구청 근처 공인중개사 사무실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니 냄새는 깨끗했지만 제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어요. 어르신 여기 앉으세요. 최만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의자를 빼줬습니다. 어제와는 다르게 더욱 정중한 태도였어요. 지연이는 이미 와 있었는데 화장을 진하게 하고 가장 좋은 옷을 입었더군요. 기댈 곳을 찾는 사람처럼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사무실 책상은 넓고 깨끗했어요. 그 위에 서류들이 척척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 온 것처럼 완벽했어요. 어르신,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나와서 인사를 했어요. 중년 남성이었는데 이런 일을 자주 처리하는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담보 설정 서류입니다. 어르신 집을 담보로 잡고 따님의 기존 채무를 모두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테이블 위에 서류가 한 장씩 펼쳐졌습니다.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는데 제 눈에는 거의 그림 같았어요. 이 집 얼마로 잡히는 건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세가 예전만 못하긴 하지만 그래도 1억 5천만 원 정도로 평가됐습니다. 충분히 따님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최만덕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설명했어요. 어르신 나이를 생각하면 충분한 금액입니다. 게다가 따님이 열심히 일해서 갚아 나가실 테니까요. 어르신 나이를 생각하면이라는 말이 제 귀에 박혔습니다. 마치 제가 얼마 살지 못할 것처럼 들렸어요.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작은 발자국 소리가 났습니다. 민호였어요. 지연이가 오늘도 데리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나도 같이 있을래? 민호야, 저쪽 소파에 앉아서 조용히 있어. 지연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제 옆으로 왔어요. 할아버지, 여기서 뭐해요? 민호의 순진한 눈빛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저는 갑자기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민호야, 할아버지가 중요한 일을 처리하는 중이야. 집 파는 거예요? 그 말에 사무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어른들이 민호를 바라봤어요. 최만덕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집을 파는 게 아니라 민호가 더 편하게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거야. 하지만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더 편하게 산다고? 제가 평생 살아온 이 집을 담보로 잡는데요. 공인중개사가 서류를 정리하더니 제 앞으로 밀어왔어요. 어르신,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빨간 인주가 묻은 도장이 제 앞에 놓였습니다. 작고 둥근 도장이었지만 제 눈에는 엄청나게 크게 보였어요. 지연이의 손이 제 팔을 꽉 잡았습니다. 아버지, 제발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정말 끝이에요. 지연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눈물이 또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민호가 다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집도 없어지면 우리 어디서 살아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정말로 제 집까지 없어지면 민호는 어디서 살아야 할까요? 그리고 저는 어디서 살아야 할까요? 머릿속에 갑자기 말순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증 서고 나서 우리 집 망했을 때요. 우리 손자도 똑같이 말했어요. 할머니, 우리 어디 살아? 라고요. 말순 씨는 남편이 보증을 잘못 선 후 집을 잃고 결국 자식들 집을 전전하다가 요양원에서 생을 마감했다고 했어요. 그때 손자가 했던 말이 바로 민호와 똑같았다는 거였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도장을 쥔 손이 서류 위로 천천히 다가갔어요. 최만덕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다른 채권자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그래요, 아버지. 더 늦으면 정말 안 돼요. 지연이도 재촉했어요. 저는 속으로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도장을 찍으면 지연이 인생이 정말 달라질까? 아니면 내 인생만 여기서 끝나는 걸까? 도장 끝이 종이에 거의 닿을 듯 가까워졌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여러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아내와 함께 이 집을 처음 샀던 날, 그때 아내가 여보, 이제 우리도 집이 생겼네라고 말하며 웃던 모습. 지연이가 어렸을 때 이 집 마당에서 뛰어놀던 모습. 대학교 입학할 때 아버지 덕분이에요 라고 말하며 안겨왔던 모습. 그리고 말순 씨가 들려준 이야기. 보증서 준 사람 고마워하는 건 처음 한 달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왜 더 안 도와줘요 라는 소리만 남아요. 갑자기 제 안에서 어떤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제는 안 된다. 저는 천천히 손을 멈췄습니다. 도장이 종이에 닿기 직전의 말이에요. 사무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연이의 눈물, 민호의 불안한 눈빛, 최만덕의 조급한 표정, 공인중개사의 당황한 모습이 한꺼번에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마음 깊숙한 곳에서 어떤 확신이 솟아올랐어요. 이번만은 달라야 한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제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어르신, 무슨...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도장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지연이가 울부짖었어요. 아버지, 왜요? 왜 이러세요? 지금 아니면 정말 안 돼요. 최만덕의 얼굴에 짜증이 드러났습니다. 어르신, 이미 모든 준비가 다 끝났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적어도 오늘은 이 자리에서는 도장을 찍지 않겠다고요. 그날 저는 결국 서류에 도장을 찍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연이는 계속 울면서 저를 원망했고 최만덕은 내일까지만 더 기다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어요. 집에 혼자 돌아와서 저는 오랫동안 아내 영정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내가 맞는 일을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너무 이기적인 건가?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이제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때가 아닐까? 그동안 저는 계속 지연이의 문제를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문제는 더 커지기만 했죠. 그때 갑자기 전화가 울렸습니다. 준호였어요. 아버지, 오늘 어떻게 됐어요? 도장을 안 찍었다. 정말요? 다행이에요. 아버지 정말 잘하셨어요. 준호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준호야, 우리가 지연이를 도와줄 다른 방법은 없을까?
돈 말고 다른 방법으로요. 그게 무슨 뜻이세요? 잘 모르겠다. 하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다른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지연이를 정말로 도와주려면 제 집을 담보로 잡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지 않을까? 내일 최만덕이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저는 어떤 대답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정말로 지연이를 위한 다른 길이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내린 결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을 다잡고 싶었거든요.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72살 노인의 얼굴이었지만 어제보다는 좀 더 단단해 보였어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영순의 분식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오늘따라 그 간판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제가 지켜낸 마지막 보루처럼 느껴졌어요. 간단히 아침을 먹고 나서 저는 옷장에서 가장 정중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하루가 될 것 같았거든요. 9시쯤 최만덕이 전화를 했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오늘까지만 기다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오후에 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로요? 왜 굳이? 그냥 사무실에서 간단히 처리하면 되는데요.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정식으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준호에게 연락했어요. 준호야, 오늘 오후에 나와 줄 수 있겠냐?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지연이 문제를 정리하려고 한다. 내가 있어줬으면 좋겠다. 가족이 모두 모여서 결정해야 할 일이야. 아버지 혹시 응, 안 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냥 거절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고 해. 준호는 잠시 말이 없더니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회사에 반차 내고 갈게요. 오후 2시 저는 준호와 함께 지연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준호가 걱정스런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버지 정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연이가 받아들일까요? 처음엔 힘들겠지만 그래야 해. 이번엔 정말 달라져야 한다. 다른 방법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데요? 저는 가방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인터넷으로 찾아봤다. 요즘엔 좋은 제도들이 많더구나. 개인회생이라는 것도 있고 신용회복위원회라는 곳에서 무료 상담도 해준다고 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 우리가 몰랐을 뿐이야. 무작정 보증만 서주는 게 능사가 아니더라. 지연이 집은 작은 원룸이었어요. 신혼 때 제가 마련해준 아파트는 이미 전세금을 빼서 빚을 갚는 데 썼고 지금은 월세 30만 원짜리 원룸에서 세 식구가 살고 있었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최만덕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서류를 보고 있더군요. 지연이는 부엌에서 물을 끓이고 있었고 민호는 방 한구석에서 그림책을 보고 있었어요. 방 안은 좁았지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옛날 아파트 생각을 하면 마음이 아팠어요. 어르신 오셨군요. 결정하셨습니까? 최만덕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저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어요. 준호는 제 옆에, 지연이는 건너편에 앉았습니다. 민호는 계속 그림책을 보는 척했지만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게 보였어요. 네, 결정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특히 지연이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지연이의 빚을 대신 떠안지 않겠습니다. 최만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연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지연아, 아버지가 내 빚을 대신 갚아준다고 해서 내 인생이 바뀌지는 않는다. 지금까지 그래왔지 않느냐? 저는 최대한 차분히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신경 썼어요. 어르신,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최만덕이 끼어들려고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선생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연이를 바라봤습니다. 지연아, 너 결혼할 때 아버지가 얼마를 도와줬지?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에요? 지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전세금 5천만 원, 결혼 준비비 2천만 원. 첫 번째 사업할 때도 3천만 원, 실패했을 때 정리비용 2천만 원. 민호 나올 때도 2천만 원. 지금까지 아버지가 내게 준 돈이 얼마인지 아느냐? 지연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을 비비며 불안해했어요. 총 1억 2천만 원이다. 그런데 그 돈으로 뭐가 달라졌느냐? 아버지,
매번 마지막이라고 했지만 결국 또 이렇게 됐지 않느냐. 그런데 이번엔 제 집까지 담보로 잡자고 하는구나. 최만덕이 불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가족끼리 그렇게 계산하면서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족이면 당연히 도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가족이니까 더욱 정확히 말해줘야 하는 겁니다. 저는 최만덕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보증을 서준다고 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울 뿐이죠. 지연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우린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우리를 버리는 거예요? 정말 갈 곳이 없어요. 버리는 게 아니라. 저는 지연이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내가 내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뜻이야. 그게 무슨 뜻이에요? 돈도 안 주시면서 어떻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준호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지연아, 아버지 말씀이 맞아. 지금까지 계속 아버지가 뒤치다꺼리만 해줬으니까 너는 진짜 심각성을 못 느꼈을 거야. 오빠도 나를 버리는 거야? 가족이라더니 모두 남남이네. 버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야. 계속 이런 식으로는 안 돼. 저는 가방에서 몇 장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인터넷을 찾아보며 정리한 자료들이었어요. 지연아, 여기 보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있다. 법정에서 정식으로 빚을 줄여주는 제도야. 개인회생이요? 그게 뭔데요? 빚의 일정 부분을 탕감해주고 나머지는 3년에서 5년에 걸쳐서 갚을 수 있게 해주는 거야. 법적으로 정식 인정받는 제도라고 하더라. 지연이가 종이를 받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라는 곳도 있어. 거기서 무료로 상담을 해준다. 개인회생 말고도 여러 방법이 있다더라. 최만덕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그런 걸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고 절차도 복잡해요. 그 사이에 이자는 계속 불어나고요. 시간이 걸려도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해야죠. 저는 최만덕을 다시 바라봤어요. 선생님,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제 집을 담보로 잡고 지연이 빚을 정리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뒤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가요? 만약 지연이가 또 실패하면요? 그럼 제 집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최만덕이 말을 못했습니다. 결국 저희 가족 전체가 망하는 거 아닙니까? 지연이 빚 때문에 온 가족이 길바닥에 나앉는 거죠. 민호가 그림책을 덮고 저를 바라봤어요. 할아버지, 우리 집 정말 없어지는 거예요? 그 말에 지연이가 더욱 세게 울었습니다. 저는 민호를 불러 무릎에 앉혔어요. 민호야, 할아버지 집은 없어지지 않아. 하지만 엄마가 혼자 힘으로 일어서는 법을 배워야 해. 그리고 다시 지연이에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아버지는 내 빚을 대신 떠안지 않겠다. 하지만 내가 스스로 일어설 때까지 옆에서 지켜보겠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 같이 가자. 법률 상담도 받아보고 개인회생 같은 정식 절차를 밟아보자. 돈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제도로 해결하는 거야. 준호가 거들어 말했습니다. 맞아, 지연아. 그게 진짜 해결책이야. 당장 어려워도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해야지. 하지만 그 긴 시간 동안 우린 어떻게 살아요? 이자는 계속 늘어나는데. 생활비는 최소한만 내가 도와주겠다. 하지만 빚은 내가 직접 해결해야 해. 지연이는 한참을 울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 방법으로 해결될까요?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야 해. 이번에도 아버지가 다 해결해주면 또 이런 일이 반복될 거야. 최만덕이 서류를 정리하며 일어섰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시간 낭비했네요. 선생님, 저는 최만덕을 불렀어요. 앞으로는 저희 가족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저희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하겠습니다. 최만덕이 문을 팍 차고 나간 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민호가 제 무릎에 앉아서 물었어요. 할아버지, 이제 우리 괜찮은 거예요? 응, 민호야. 이제 시작이야. 엄마랑 할아버지가 함께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해결할 거야. 지연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어요. 지연아,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된 거야. 앞으로가 중요해. 그날부터 저희는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쉬운 길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올바른 방향이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순탄하게 진행될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지금 제가 앉아 있는 곳은 여전히 같은 거실, 같은 소파입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그때와 완전히 달라졌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영순의 분식 간판도 예전과 같지만 이제는 제게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지켜낸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공간이 되었거든요. 개인회생 신청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처음 신용회 복위원회를 찾아갔을 때 담당 상담사가 말했어요. 어르신 정말 현명한 선택을 하셨네요. 집을 담보로 잡으셨다면 가족 전체가 위험해졌을 거예요. 그때부터 저희는 매주 2번씩 상담을 받았습니다. 지연이는 처음에는 절차가 복잡하다고 투덜댔지만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제가 정말 몰랐어요. 제 빚이 정확히 얼마인지도 모르고 살았더라고요. 상담을 받으면서 지연이는 자신의 재정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방법도 배웠어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건 2달 뒤였습니다. 그날 지연이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모습을 보니 제 가슴도 먹먹했어요. 아버지, 이렇게 해서 정말 될까요? 지연아, 이제 시작이야. 앞으로가 중요해. 개인회생 인가가 나기까지 석 달이 걸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지연이는 많이 달라졌어요.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낮에는 마트에서 일했습니다.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한결 편해요. 이제는 매일 빚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줄어들고 있으니까요. 사위도 변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말 대신 회사에 취직해서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죄송합니다. 그동안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어요. 민호도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어른들이 불안해하지 않으니까 아이도 안정감을 찾은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엄마가 요즘 웃어요. 예전엔 맨날 울기만 했는데 개인회생 인가가 나온 날 지연이가 울면서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버지, 됐어요. 빚의 30%만 갚으면 되고 5년에 걸쳐서 갚을 수 있대요. 그날 저녁 저희는 오랜만에 가족 모임을 가졌습니다. 준호도 와서 함께 축하해 줬어요. 아버지, 정말 잘하셨어요. 이번엔 진짜 해결될 것 같아요. 하지만 모든 게 순탄한 건 아니었습니다. 개인회생 인가를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었거든요. 지연이는 여전히 2곳에서 일해야 했고 매달 정해진 금액을 꼬박꼬박 법원에 납부해야 했어요. 조금이라도 밀리면 인가가 취소될 수 있었거든요. 아버지, 가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계속 살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저는 지연이를 격려했습니다. 지연아, 힘든 게 당연해. 하지만 이제는 끝이 보이잖아. 5년만 버티면 정말 끝이야.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지연이는 꾸준히 일했고 매달 정해진 금액을 갚아 나갔어요.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었는데 하루하루 쌓이다 보니 가능해졌습니다. 2년이 지났을 때 지연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그때 아버지가 도장 안 찍어주신 게 정말 잘한 일이었어요. 왜? 만약 그때 아버지 집을 담보로 잡았다면 지금쯤 우리 모두 길바닥에 나앉았을 거예요. 저는 달라지지 않았을 테니까요. 준호도 가끔 들러서 말하곤 했어요. 아버지, 그때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을 하셨어요. 저도 처음엔 걱정했는데 이제 보니 그게 최고의 선택이었네요. 민호는 이제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한창 자라는 나이라 키도 많이 컸어요. 할아버지, 저 커서 돈 많이 벌어서 할아버지한테 용돈 드릴 거예요. 민호야, 할아버지는 내가 건강하게만 자라주면 돼.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지연이가 개인회생 과정에서 만난 다른 사람들과 작은 모임을 만든 거예요.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정보를 나누는 모임이에요. 아버지, 저처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지연이는 이제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무작정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이런 제도적인 방법을 먼저 알아보라고 말해줘요. 3년째가 되었을 때 사위가 승진을 했습니다. 지연이도 마트에서 정직원이 되었고 야간 아르바이트는 그만둘 수 있게 되었어요. 아버님, 이제 조금씩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5년 안에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말순 씨가 찾아왔어요. 이제 70 중반이 된 말순 씨는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영수 씨, 그때 정말 잘했어요. 지연이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고마워요, 말순 씨. 그때 말려주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영수 씨 딸이 요즘 동네에서 소문이에요. 혼자 힘으로 일어선다고 해서 다들 대견하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 지연이가 민호와 함께 찾아왔어요. 손에는 작은 화분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화분을? 네, 제가 키운 거예요. 요즘 화분 키우는 게 취미가 됐어요. 힘들 때마다 화분을 보면 마음이 편해져서요. 화분에는 작은 꽃이 피어 있었어요. 지연아, 예쁘다. 고마워.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그때 아버지가 안 된다고 하셨을 때는 원망스러웠는데 이제 보니 그게 저를 살린 거였어요. 민호가 거들어 말했어요. 맞아요, 할아버지. 엄마가 맨날 말해요. 할아버지가 진짜 사랑이 뭔지 가르쳐 주셨다고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지연이가 계속 말했어요. 아버지,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사랑은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라 때로는 아니라고 말해주는 것도 사랑이었다는 걸요. 4년이 지나고 5년째가 되었습니다. 지연이는 개인 회생 계획을 모두 이행했고 법적으로 모든 절차가 끝났어요. 아버지, 끝났어요. 정말 끝났어요. 그날 지연이가 가져온 법원 서류를 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짧지 않았지만 지연이는 정말로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 저는 80에 가까운 나이가 되었습니다. 몸은 예전보다 많이 불편해졌지만 마음은 한결 평안합니다. 주말이면 민호가 먼저 뛰어들어와요. 이제는 고등학생이 된 민호는 키도 제보다 커졌어요. 할아버지, 저 왔어요. 민호야, 많이 컸구나. 지연이도 따라 들어옵니다. 예전처럼 울면서가 아니라 웃으면서 들어와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요리해 드릴 거? 이제 지연이는 작은 카페를 운영합니다. 개인 회생이 끝난 후 모은 돈으로 작은 카페를 차렸는데 정직하게 운영해서 꽤 잘 되고 있어요. 힘들었던 시간들이 다 경험이 됐어요. 이제는 돈의 소중함을 정말 알겠어요. 준호도 가끔 들러서 말해요. 아버지, 그때 정말 현명한 판단이었어요. 지연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저녁이면 저는 가끔 마당에 나가 앉습니다. 지연이가 준 화분들이 마당 곳곳에 놓여 있어요. 작지만 예쁜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리는 소리는 웃음소리예요. 지연이와 민호, 그리고 가끔 놀러오는 준호 가족의 웃음소리입니다. 영순의 분식 간판은 여전히 바람에 흔들리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소리가 신음소리가 아니라 자장가처럼 들립니다. 어젯밤 지연이가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이제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제 경험을 나눠서요. 어떻게? 개인 회생이나 신용 회복에 대해 상담을 해드리고 싶어요. 저처럼 힘들어하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제가 그때 내린 결정이 지연이를 이렇게 성장시킨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도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나는 오늘도 막내딸의 빚을 대신 떠안지 않기로 합니다. 대신 그 아이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께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너무 많은 걸 대신 짊어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꼭 들려주세요. 사랑은 대신 망해주는 게 아니라 함께 일어서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라고요. 넘어지면 일어나는 법을 같이 배우는 거라고요. 진짜 사랑은 끝까지 옆에서 응원해 주는 거더군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다면 주변 분들께도 꼭 들려주세요. 우리 같은 세대가 이제라도 진짜 사랑의 모양을 알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이에요.